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다. 오더라도 한 10명 미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저는. 네, 좋습니다. 어, 시간을 많이 할당받았는데 사실 뭐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뭐 질의응답 시간 또 지금 다들 막 훌륭한 발표에 막 발표 시간이 쫓겨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못하는 그런 세션이 많을 텐데 저는 네 조금 발표 시간이 좀 넉넉한 관계로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 뭐 너무나 좋고요. 또 마치고도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 위드 마스 2020 해서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이 마스 202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화성 로버, 화성 탐사선도 있고 화성 탐사선이 또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뭐 저희가 여기에 막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여기에 요즘 LLM 많이 또 관심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픈 AI LLM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자율 임무 수행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사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뭐다그 오픈 소스로 다 또 공유를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면 가져가다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시는 분들 너무나 좋고요. 앞에도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입니다. 그래서 MVP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지원, 멘토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좀 해주는 그런 뭐 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오케이 해주는 그런 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분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막 엑셀도 있고 뭐 AI 분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AI 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오픈 AI 이런 쪽 LLM 또 비전 뭐 이런 AI 관련된 그리고 애저 이런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문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해주거나 또는 저 AI 분과만 해도 4명, 5명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른다면 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또 답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하면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에서 모른다. 그러면 전 세계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리저널 디렉터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기술적인 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이쪽은 제가 AFO 굿이라는 UN에 있는 소사이티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AI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AI 발전이 단순히 기술 발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격차, 빈부 격차, 경제적 격차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향으로. 그래서 이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AI for Good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농업 쪽에. 사실 농업이 인프라가 그렇게 탄탄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쪽에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에 그때 보고는 굳이 기업이 이런 데서 이런 걸 한다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면 한국에는 너가 RD를 해라라고 이제 지정해뒀습니다. 이 RD의 역할은 그냥 단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좀 떠나더라도 공공이나 뭐 이런 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으면 같이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조금 재미난 프로젝트, 약간 뭐 기후 변화,
뭐 이렇게 또 식량, 뭐 자원 뭐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다면 저랑 함께 얘기하면 또 MS에서도 많이 귀를 기울여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학생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스타트업 대표님도 계실 거고 또는 창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제가 연결고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쪽 하다 보니까 뭐 저희는 이런 쪽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사실 제가 전공은 우주탐사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탐사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인공위성이 이제 정부 출연연 쪽이 아니고 이제 산업으로 많이 발전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컴 인스페이스의 기술이사로 7년 동안 재직하다가 위성 영상을 많이 다뤘거든요. 영상 다루다 보니 AI를 다룰 수밖에 없었고 AI를 다루다 보니 위성 영상보다 그러니까 인공위성보다 인공지능이 100배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AI 팩토리로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공지능 팩토리 아마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소싱의 모델을 개발도 하고 모델을 모니터링 또 모델 또 평가 또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 또는 뭐 발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원래 도메인이 우주 쪽이다 보니까 우주 쪽으로 프로젝트를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요청도 많이 오고 또 같이 또 하게 되는데 LLM이 나오면서 이 LLM을 어떻게든 좀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라포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테라포밍은 뭐냐면 행성 개조를 통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위성 이런 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초 초기 요구사항이 있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복잡한 유기물을 합성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조건이고 이거를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미생물 뭐 보내가지고 뭐 환경을 점점점 지구처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이더라고요. 뭐 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저렇게 지구 환경을 저렇게 막 만든다기보다는 뭐 기지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뭐 수송 뭐 이렇게 해가면서 좀 더 그런 IT나 어떤 그 인프라 쪽에 더 뭐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여기서 지구를 떠나서 이주를 하려고 그러면 저런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우주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우주의 꿈을 가시는 분들은 테라포밍이 거의 뭐 인류의 꿈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제 세션에 왔으니까 우리 테라포밍을 한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와 함께 그러면 여기에 AI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고 함께 고민한다면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개이겠어요? 엄청 많겠죠. 왜? 아예 없는 것에서 여기에서 하나 둘씩 다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많은 어떤 사람들과 또 많은 역량이 모여서 이런 꿈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우주 관련된 전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공에서 이런 쪽에 좀 우주에 관련된 것들 토픽을 꺼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세션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자, 제가 나사에서 들었던 가장 멋진 질문이었어요. AI와 인간 중에 누가 먼저 다른 행성에서 살 것인가? 누가 먼저 살 것 같아요? AI죠. 왜? 사람이 갔다가 너무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지구 떠나면 뭐 거의 뭐 엄청 고생을 하겠죠. 또 이쪽에 보면 지구를 한번 떠나게 되면 지구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뭐 아예 우주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아예 지구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가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있거나 중력이 낮은 상태에 있다가 지구에 돌아오면 못 살겠죠. 그런 것처럼 또 우주에 나가서 또 오랫동안 좀 있다 보면 그게 익숙해 버리면 지구 환경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서 제일 먼저 AI를 먼저 보낸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뭐 AI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 AI는 우주 미션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초창기에 있어서 2017년 그런 쪽에. 근데 이거 어느 순간에 다 바뀌었어요. 아, 우리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같이 이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실제적으로 그게 AI를 뭐 접목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거에는 이미 AI가 많이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AI와 인간 중에 AI가 먼저 간다 쳐요. 그러면 AI가 인프라를 빨리빨리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프라 구축에서 사람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용이하게끔 AI가 만들 거냐, 또는 AI가 살기 좋게끔 AI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환경을 기초 작업을 만들 거냐 봤을 때 AI에 맞게끔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되나요? 우리 공사 현장을 보면 건물을 막 올릴 때 보면 그 인부들이 작업 인부들이 이동하는 통로들 뭐 이런 것도 사람이 작업하기 좋게끔 먼저 이렇게 다 세팅해 놓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막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AI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 텐데 그 환경 조성하는 데는 AI가 먼저 빠르게 막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면요, 인프라가 다 AI에 맞게끔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인터페이스도 보면 막 계단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한 인터페이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없고 AI가 건물을 빨리 만든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야 할 공간은 사실 몇 안 되고 다 인프라일 텐데, 그러면 AI가 굉장히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AI가 다 제어도 하고 환경도 구축했고 사람은 거기에 일부 공간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행성의 주인은 사람인가 AI인가? 예요. 뭘 것 같으세요? 뭐 답은 저도 모르겠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주인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주인 관점에서 누군가의 주인이라는 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화성에서 AI가 인프라를 다 구축했으면 과연 사람이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AI가 다 제어할 거고 사람은 거기에 얹혀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와 우리 지구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뭐 전원을 꺼버리거나 뭐 AI를 셧다운 시키거나 할 수 있지만 다른 행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더불어 고민해야 되는 게 AI의 사고력, 편향, 뭐 AI가 인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또 위협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줘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AI의 또 다른 분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랬다 치고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앞으로는 알죠. 우리 세대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 충분히 예측되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어떤 주제를 던졌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해왔던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우주로 처음 나갔을 때 화성 가기 전에 지구 관측을 했겠죠. 지구 관측해서 이제 인공위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그걸 돌면서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정지궤도라는 게 있고 극궤도라가 있는데 정지궤도는 적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한 자리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천리안 위성이나 우리가 예보 이런 거 하실 때 이건 위성 사진입니다라고 막 태풍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제자리에서 찍을 수 있는 건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찍지를 못해요. 계속 지구를 돌면서 가까이 찍는 겁니다. 첩보 위성 이런 거. 그래서 뭐 그걸로 다른 나라를 정찰하거나 또 우리는 또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이렇게 뭐 이렇게 정찰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위성과 이 지상국이라 그럽니다. 우리라고 보고 인공위성은 위주의 세계 돌아다니는 거죠. 만약에 인공위성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운전하듯이 위성 이렇게 돌면서 통신하면서 자 이번에 이거 찍어야지 저거 찍어야지 이럴 텐데 우주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텔레커맨드라는 걸 보냅니다. 명령을 보내요.
명령 보낼 때도 한 번에 딱 보내는 게 아니고 다음 컨택까지 해야 될 명령을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내.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텔레커맨드라고 합쳐서 보내고 얘는 이제 다음 컨택까지 한 100분 정도 걸리거든요. 100분 이후에 만날 때까지 수행을 하고 수행된 결과를 받고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위성에 도는 것도. 그래서 텔레커맨드를 보내면 그 데이터를 텔레메트리로 받는다가 이제 기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세요. 이건 우주 얘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서 AI를 적용할 때 항상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LLM 또는 어떻게 AI를 적용해서 사람과의 소통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상국이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인공위성은 하루에 14바퀴 정도를 돌아요. 14바퀴를 막 돌면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통신을 하는데, 14바퀴를 돈다는 얘기는 14번을 통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14번 통신한다는 얘기는 한 100분? 100분에 한 번씩 정도를 계속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도 휴대폰으로 막 찍잖아요. 막 찍고 컴퓨터와 통신하면서 사진 내보냈고 지우고 또 막 찍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문제가 뭘까요? 자전합니다. 지구가 자전해버리니까 위성이 돌면서 지구가 자전해버리니까 여기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직화로 이렇게 쭉 해서 컨택하면서 수신 받았다가 그 다음 턴 돌 때는 지구가 자전돼 있으니까 돌 때 약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 턴에서 또 자전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 턴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인공위성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컨택이 못해요. 그래서 고작 컨택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4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못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막 계속 찍었는데 막 해외여행 갔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찍었는데 컴퓨터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못하면 못 지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어렵게 찍은 거 억지로 지우고 뭐 사진 정리하고 다시 찍고 이럴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고민해보죠. 위성은 하루에 14바퀴를 돌고 한국에 있으면 저게 4번밖에 컨택이 안 되니까 어디에 수신국을 놔두면 많이 컨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극지방, 북극 또는 남극. 북극에 갖다 놓으면 제가 이제 북극에 있다 쳐요. 북극에 있으면 이렇게 지구 자전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혼자 돌잖아요. 위성 계속 이렇게 넘어올 거고 그러면 하루에 10번 이상 컨택이 되겠죠. 그래서 와 북극에 놔두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북극에 안테나가 엄청 많습니다. 저런 돔 안테나가 막 20몇 개, 30몇 개 막 쫙 있어요. 이 돔으로 씌워진 이유가 눈이 하도 내려가지고 눈 안에서 이렇게 막 돔 안에서 안테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테나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우리 PC 들고 가서 막 설치하고 수신 막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안 나오네요. 좋습니다. 나옵니다. 와우. 이게 좀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둡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어둡네요. 여기 있고 여기 북극곰 조심이라는 편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북극에 갔어요. 4번 정도 갔습니다. 4번, 5번. 가가지고 열심히 설치하고 인공위성 수신 받고 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후 2시거든요. 해를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와, 해 한 달 동안 못 보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긴 한데 여름에 갔더니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계절 다 가봤는데 겨울에 가면 좋은 게 오로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름에 가면 새벽 2시까지 이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술 마시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튼 북극 가서 열심히 수신을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신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막 4테라, 8테라 이렇게 막 쌓여요. 그럼 이거를 한국에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8테라를 한국에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8테라가 쌓이는데 이걸 한국에 보낸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내요? 뭐 인터넷망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망이 몇 K 이런 게 몇백 K 이런 게 안 돼. 몇백 K 정도여서 못 보냈어요. 그래서 하드를 막 해가지고 하드 박스를 보냈어요. 이렇게 페덱스 이런 걸로 하다가 그때 아바타가 나온 거예요. 아바타 영화가 헐리우드랑 그 뉴질랜드인가 뭐 하여튼 그쪽이랑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그래픽 작업을 했는데 이 막대한 데이터라는 양을 매일 주고받이 받아야 돼. 그 솔루션이 아스페라라는 솔루션이 있었고 고속 데이터 전송이 있었어요. 아 이거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바타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은 북극에서 한국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루에 안 밀리고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통신에 딜레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보내고 해야 된다. 우리가 AI를 작동할 때 명령을 보낼 때 모아서 보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화성으로 가봅시다. 짠, 네 화성. 이제 화성으로 다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지구에서는 화성에 DSN이라고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 멀리에 있는 거랑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문제는 화성까지의 이 딜레이 자체가 3분? 가까이 있을 때는 3분, 멀리 있을 때는 20분 정도 걸려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성 탐사선 있죠. 화성 탐사선이랑 통신할 때도 얘가 지구랑은 바로 통신이 힘들고 화성에서 돌고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이랑 통신을 먼저 하고 위성이 지구랑 같이 통신하는 이렇게 릴레이 통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위성 하나 보낼 때 텔레커맨드 모아서 보내는 거랑 훨씬 더 많이 뭔가 미리 계획하고 보내고 하겠죠. 그리고 수정 하나 하고 싶어도 그 다음 컨택까지 기다려야 돼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아니고 일단 알고리즘을 돌린다 하더라도 명령 하나 바꾸려면 그거 적용하는데 적어도 하루 다음 뭐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상황이라면 통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뭔가 자율적으로 AI가 이제 탑재가 되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 수준이겠죠. 이걸 우리 도면에서 좀 보면 제 현장에서 로봇이 투입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뭐 보안이나 뭐 이렇게 폐쇄망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폐쇄망 상황에서 LLM을 동작시킬 때 뭐 이런 거 필요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SN이라는 우주 네트워크 있고 텔레커맨드 보내서 텔레메트리 지상국에서 열심히 하는데 얘와 얘야 통신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보시는 최근에 띄워진 2020년도에 올려진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기들 있고 뭐 캠 있고 뭐 서치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서 찍어 놓은 실제 위성 사진이고요. 이건 나사에 보면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오토 내비게이션이라고 이 자완, 우완 이걸 막 가지고 있다가 뭐 디텍션 되면 피하고 이런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AEGIS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좀 큼지막한 뭐 이런 바위 이런 것도 보면 얘를 이제 샘플을 채취하거나 그 안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깔려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에이전트를 달고 싶다는 거죠. LLM을. LLM을 어디에? 총 3군데 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구. 지구에서도 미션 컨트롤에서 막 계획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하루아침에 긴박하게 해서 막 해결될 임무가 아니잖아요. 막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혀가지고 계속 연구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하고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사람한테 리포트하는 게 맞지 이걸 사람이 계속 지켜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미션 컨트롤 에이전트의 라지 LM 좀 더 지구는 인프라가 풍부하니까 막 고성능 뭐 GPT 지금은 GPT-4지만 나중에는 GPT 뭐 12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뭐 삼성이나 아이폰처럼 막
막 나올 것 같아요. GPT 뭐 20 뭐 이런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모델들이 저기에 막 탑재가 될 거고 그나마 오비터 위성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태양광이 있잖아요. 이게 태양을 받아서 충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전력도 좀 풍부한 차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LLM 모델을 조금 중형 LLM 모델을 탑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로버에 보면 얘는요 굉장히 저전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태양을 쓸 수 없어요. 이게 화성이 중력이 약해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깔아앉고 다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미세먼지 이렇게 보듯이 그래 돼 있어서 예, 이제 태양광 충전이 힘들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방사선이 뭐죠? 그러니까 핵 쪽으로 뭐 일로 탑재도 하기도 하는데 여튼 여기는 안정성의 문제나 또 페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스몰 LLM을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탑재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LLM을 적용하는데 혹시 여기서 랭체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랭체인? 오, 한 분. 오, 좋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네. 꽤 많이 아네요. 이 랭체인은 컨셉이 뭐냐면 이 LLM 모델을 최대한 외부 환경 연동해서 자유롭게 에이전트로 활용해 보자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랭체인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사은품 없죠? 네. 사은품 있으면 이렇게 막 맞추면 되는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맞아요.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로봇같이 생긴 녀석이 있는데 그 안이 이렇게 괴물처럼 생겼어요. 인간 유전자와 99. 몇 프로 이렇게 일치한. 근데 엄청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LLM이 엄청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걸 제시를 하더라도 할루시네이션 문제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AI의 위험성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조정하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실제 에반게리온에서는 뭘 하느냐? 이 괴물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괴물 안에 탑니다. 이 뇌랑 가장 가까운 영역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뇌신경이랑 얘랑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작동하는 식인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제일 나은데. 여튼 이거 사람이 여러분이 챗GPT에서 프롬프트 쓰듯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 뭔가 동기화도 시키고 그에 맞게끔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랭체인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LLM에 잘 동작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거기에 프롬프트를 집어넣고요. 사람이랑 이 괴물은 그렇고 이런 이 LLM죠. 에반게리온 본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체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연결해서 딱 묶었죠. 그래야 프롬프트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나오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여기 개발자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제이슨 형태로 뽑아줘 라고 했는데 제이슨 형태로 안 뽑을 때도 있고 쉼표를 하나 빼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파싱을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파서라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규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반게리온에 이런 걸 다 붙여요. 막 팔에도 붙이고 막 다 붙여요. 그걸 에반게리온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멋있다 또는 저게 저 괴물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처럼 보이지만 보호 장구가 아니고 제어 장구입니다. 구속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툴이라고 해요. 적재적소하게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뭐 칼이나 총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누가 해주냐? 에이전트라는 별도의 이 중앙지휘부에서 한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이 로봇 하나 조정하려고 다 막 지시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LLM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랭체인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LM을 처음에 공부하신다, 좀 쉽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랭체인으로 좀 해보시면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고 더 깊게 공부하시려면 뭐 모델을 공부하시거나 관련된 API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에다가 저런 걸 덕지덕지 다 붙이면 이제 여러분은 와우, 야 이런 막 달리고 막 또 굉장히 잔인한 장면도 나와요. 에반게리온에서 막 무릎 꿇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못 보여드리고 달리는 장면만 보여드렸습니다. 엄청 여러분 자율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LLM 모델을 이렇게 자율자재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생산성이 오를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뭐 제가 이전에 블록과 함께하는 딥러닝 케라스 이런 파이썬 딥러닝 케라스라는 책을 접필을 했는데 거기에 비유가 케라스를 레고랑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유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LLM을 에반게리온에 비유한 건 야 이건 그보다 더 진짜 천재적인 비유다 했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에반게리온 몰라서 그래서 참 묻혀질 뻔했던 비유긴 한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게 있어요. 뭐 따다단 따다단 하는 그 노래가 에반게리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에 항상 나오는 그게 에반게리온 나오는 거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 이 슬라이드를 딱 보여줬는데 요거 딱 이거 딱 넘어갈 순간 우와 이랬어요. 와 이거 보여준 순간 뭐 거의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여기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잘 내가 안다고 얘기 못 할 거예요. 약간 좀 표현하기 그런. 자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LLM을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러분은 챗GPT를 쓸 때 챗GPT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챗GPT의 지식이 아닙니다. 챗GPT가 생각하는 사고력이에요. 그럼 그 사고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가 계속 연구 개발 또는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COT라는 기법입니다. 이게 생각의 사슬이라는 건데요. 그냥 물었더니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퓨샷 러닝이라고 미리 예시를 주는 겁니다. QAQ 답변하는데 답변에 풀이 과정을 써두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오면 이렇게 답을 하는데 풀이 과정을 써서 답을 해. 자, 질문 줄게 라고 하면 챗GPT는 이걸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써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성능이 훨씬 더 좋겠죠. 확실히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근데 프롬프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손해보는 장사예요. 왜? 토큰이 다 돈인데 생각을 위한 토큰을 발행했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한다고 보지만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원샷 COT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제를 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제로샷 COT도 있어요. 예제를 안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별로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시를 주지 않고 생각을 시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쵸. 차근차근 생각해봐.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프롬프트에 지금 챗GPT 막 사용하실 때 그 끝에다가 차근차근 생각해봐. 넣어보세요. 말도 길어지고 또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제로샷 COT라고 그러고요. 또 이게 더 나아가서 막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것들을 보면 심호흡하고 작성해 줄래? 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였더라? 이 논문은 논문 작성을 시켰어요. 이 논문은 내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논문이야. 했더니 또 잘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팁을 $100 줄 테니 팁 줄게 라고 했더니 더 장황하게 쓴 그런 것까지 막 나오고 있다. 거의 사람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OT가 이제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72 곱하기 3은? 라고 물으면 챗GPT가 생각해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도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도 있고 여러분이 쓰는 뭐 매트랩, 파이썬, 컴퓨터 다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챗GPT의 지식으로 얘기하라고?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제가 막 어려운 이렇게 수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머릿속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혼자 생각하지 않고 툴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미라클 시스템입니다. 미라클은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calculator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도구를 실행시키는 것까지 역할을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LLM 모델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툴을 연결한다면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겠어요? 여기다 더 나온 게 리액트 시스템입니다. 리액트 시스템은 철수 여자친구의 나이는? 라고 물으면 생각, 철수 여자친구를 먼저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철수 여자친구가 0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0의 나이를 알아봐야겠다. 0의 나이 검색하면 12세다. 그러면 12세까지 나왔으니까 종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션이 임무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툴을 적절하게 쓰고 그 응답까지 확인하고 쓰는 이 과정을 미라클이라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쭉쭉쭉 돌아가고 미션 완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프롬프팅입니다. 요걸 좀 간단하게 해본다면 이런 거 해보면 재밌어요. 너는 철수이다. 영희와 업다운 게임을 한다. 영희가 먼저 숫자를 생각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업다운 게임을 얘기를 해서 이를 반복으로 한다라고 하면 엔터 딱 치면요. 두두두두두 찍혀요. 네. 철수, 영희, 다운, 철수, 업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게임 종료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해보면 아 얘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생기구나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원자력 연구원의 서호건 박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 박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야 이걸 기반으로 마피아 게임 만들면 어떨까?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마피아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마피아에 대한 룰을 쭉 주고 그 응답 양식 넣고 이거에 기반해서 리액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얘가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여기에 제가 너희가 그냥 말할 때 그냥 말하지 말고 생각까지 같이 말을 해 라고 프롬프트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생각 뭐 예를 들면 청포도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하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선플라워가 조용한 편이니 그의 반응을 살펴보자 하고 일부러 탁 찔러보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궁금해서 표정까지 찍어봐. 이모지로 표정도 이렇게 찍어지면서 쭉쭉쭉 하고 이거 게임이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챗GPT한테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떨 때 핵심적으로 이게 알아냈냐라고 물었더니 뭐 어떠어떠 해서 결정적인 순간은 이때 뭐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흔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섬뜩합니다 진짜. 네. 하여튼 자, 이런 역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화성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스몰 LLM, 미디엄 LLM, 라지 LLM 뭐 이런 게 다 치고 여기에 지구에서는 큰 미션만 주면 오비터에서는 명령 세트를 주고 여기에서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를 주면 얘를 모아서 얘가 자체적으로 또 이게 판단을 하거나 또는 정말 중요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 올려가지고 얘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로 협동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션 생성, 데이터 모니터링, 미션 수정을 하게 되고 명령 생성, 뭐 생성, 데이터 모니터링, 우선순위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 즉 그 화성의 오비터, 그 위성에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 에이전트가 있다 치고 그게 프롬프트는 이런 걸 넣어놨어요. 너는 이제 화성에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탐사선을 하는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라, 정지해라, 수집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포맷은 뭐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 로봇을 움직이는데 명령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뭐 화성 있다가 갑자기 우주인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나타났더라면 이거는 캡처, 영상을 캡처하거나 조사하는데 좀 고민을 해라라고 프롬프트를 주고 이 오비터에서 제공해주는 리스판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로버한테 보낼 커맨드를 여기 찍고 이 이유까지 찍어라 이렇게. 로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탐사선입니다. 탐사선은 너는 로봇처럼 행동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거 커맨드 받은 커맨드 넣고 이 커맨드를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 받아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을 하고 그 명령에 대한 실행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같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고를 해주고 자,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로보에서 나오는 LLM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로보가 있으면 로보가 상태를 보고할 때 자기 생각도 보고하지만 현재 자기 상태 그냥 IoT 기기나 Edge 디바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텔레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현재 로케이션 정보 보내고 현재 그 장애물 정보 크게 제가 왼쪽, 중앙,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로그 보실 때 펄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왼쪽, 중앙,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의 펄슨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해두면 제가 여기 뭘 넣느냐 하면 그 미디어 파이프에서 제공해주는 오브젝트 디텍터를 하나 넣어놨어요. 얘는 그냥 사물 객체들을 막 실시간으로 디텍션 해주는데 거기에 얻었던 클래스를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임의로 넣어주고 요 로보의 에이전트를 이렇게 같이 프롬프트에 시켰습니다.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사실 지구까지 연동을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오비터랑 로보 이 두 간의 에이전트만 통신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버에서는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에 객체 검출해서 객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여기서 받고 명령을 수행을 하고 수행 결과 중에 현재 위치, 현재 자세, 현재 상태를 다 넘겨서 이런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얘도 생각하고 얘도 생각해요. 여러분 관리자 실무자 했을 때 실무자가 관리자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도 생각을 하면서 적정 시에는 관리자한테 보고도 해야 되니까 그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이브로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라이브 시연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좀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 이게 베이스. 이게 오빛 위성에서 생각해준 관리자가 녹색, 이 노란색이 이 탐사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탐사선의 명령을 받으면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카메라가 여기에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아가지고 현재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진 처리해가지고 여기에 알고리즘 심플합니다. 요 영역에 뭔가 까만 게 보이면 장애물이 있다. 이 정도 판단했어요. 저는 뭐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에이전트 자체를 좀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네, 제가 밤에 해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쭉 가다가 여기 현재 위치고요. 이게 왼쪽 장애물, 센터 장애물, 오른쪽 장애물이고 보시는 거. 얘가 보고 turn right 해라.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돕니다. 쭉 돌고 현재 앞으로 가라. 그러면 얘가 앞으로 쭉 가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베이스 여기에서는 현재 아무 일 없으니까 근데 뭐 한번 수집해 볼래? 하고 컬렉트 하면 얘가 섭니다. 서가지고 컬렉트 소일 하겠다. 또 수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봐. 그럼 앞으로 쭉 갑니다. 조금 심심하시죠?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심심했어요. 저는 이거 하고 와 뭔가 멋진 거 만들었는데 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화성에서도 보면 뭐라더라 1m 가는데 1초 걸렸던 거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m 1초가 아니고 1cm 가는데 뭐 이렇게 몇 초 걸리고 막 그래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심심하니까 조금 더 빨리 돌릴게요. 재밌는 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딱 요거였어요. 장애물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보실까요? 요 전에 이 레프트
장애물 없고 센터 없고 오른쪽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오른쪽이 지금 까만 게 보이죠? 있다. 그러면 얘가 베이스에서 야, 너 지금 오른쪽에 뭐 있네. 이제 왼쪽으로 틀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쭉 트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명령을 받고 틀죠 지금 천천히. 완전 실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얘가 워낙 느립니다. 진짜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장애물을 왼쪽 가면 오른쪽 가고 쭉쭉 가다가 얘가 어디까지 가냐? 요 사이를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잘 피합니다. 이렇게 잘 피하다가 제가 원래 보통 이동 중에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 휴대폰 배터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픈 AI랑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통신을 못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오른쪽 돌고 통신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쳐박았죠. 네. 뭐 그 다음 시는 막 제가 당황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삭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했는데 좀 심심했죠. 그래서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좀 놀래키고 싶었어요. 이 세트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 어떻게? 좀 기다리면 나옵니까?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당하는 모습을 그 로버에 당하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에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멀리서도 뭔가는 보이실 텐데 여기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웹캠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위성한테 지금 빨간 선이 막 쳐져 있는데 사람이 엄청 지금 많이 디텍션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로버가 이 통신을 할 때 그 화성 보낼 때 사람이 지금 한 50명이 디텍션 됐어요.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너 사람이 디텍션 됐다고? 그러면 잠시 서가지고 더 인스펙션 해라. 이런 명령을 주고받는 게 그 다음 예시였는데 비디오가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는 실제 이 레고 화성 탐사선을 좀 사고 싶었으나 가격이 비싸서 레고를 샀습니다. 레고 샀고 여기에 액추레이터를 다 달아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소형 그 디바이스입니다. 여기에 로컬 LLM을 달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AI 팩토리에서는 로컬 LLM을 이용해서 어떤 상망을 디텍션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펑션 콜링 입장에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결과도 얻었었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제가 이런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에 성공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 사용하냐면 자율임무, 멀티 에이전트, 보안, 폐쇄망, 네트워크 지연, 엣지 디바이스 이런 경우에 좀 생각해 보시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이나 또는 챗GPT를 이용하실 때 뭔가 지시를 하면 얘가 산출물이 나오죠. 생성하는데 그 컴퓨터를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이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검토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거죠. 참고로 챗GPT가 나오고 제가 수면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얘한테 시켜서 저는 편하게 쉴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저도 계속 검토하고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검수자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누가 내 대신에 검수를 해준다면 이 안에 룩백이 형성돼서, 물론 이게 사람이겠지만 저는 이 검수자가 이제 완료됐어요 라고 하면 최종 결과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룩백이 형성됩니다. 이걸 되려면 검수자를 AI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중요했고 지금까지 있다면 이제는 저는 비판형 AI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판형 AI가 내가 원하는 거를 넣어서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잘 넣어서 산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이 평가를 하고 이걸 생각해서 이 룩백이 사람의 그 없이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생성 AI랑 비판형 AI랑 룩백이 형성되면서 우리는 지시를 내리면 한 번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나면 딱 받겠죠. 요게 아까 화성에 있는 에이전트, 로버에 있는 에이전트, 그게 서로 통신을 하면서 룩백 형성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AI를 실무자 입장에서 쓰겠지만 점점점 AI는 검토나 관리 영역까지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단가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을 하고 또는 제가 일을 하고 AI가 검토해주는 그런 세상도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는 이러한 플랫폼, 뭐 클라우드 소싱에서 개발을 하거나 모델을 운영하거나 그 모델을 유지보수하고 평가하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생애 주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주는 AI가 적용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뭐 생성형해서 태양의 전면을 학습시켜서 후면을 만들어낸다든지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생성형 쪽인데 이쪽에 냈더니 네이처 자매지에 등재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본 태양의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주에는 최초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저랑 어떤 이런 AI를 지구에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우주에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사에서도 FD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도 꼭 자기 여건이 되시면 지원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함께 푸시고 저와 함께 같이 우주 문제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